제자 아니면 가인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제자 가인 하나. 맞아. 영웅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좋은 능력 있는 남자. 여자는 예쁜 얼굴이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제자 가인이라고 불렀죠. 다음. 정기적 요소. 비현실적 비범한 능력의 인물 제자 가인. 그런 거 봐서. 오케이. 와, 완벽한데? 다음에 5번. 현실반 교훈 가정 첩첩 갈등 부부 갈등. 맞아요. 오, 나이스. 가전소설은 근데 살짝 틀렸나? 가전소설은 진짜 핵심은 사실 의인화죠. 의인화. 사물 의인화한 거. 사물 의인화한 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풍자성이라든지 교훈성 요것들 그렇지 우의적 이런 것들은 또 등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가정소설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첩첩 갈등, 부부 갈등 이런 것도 많이 나온다. 그리고 그 가문 내 구성원 간의 갈등, 가문 내 구성원 갈등이라는 게 지위 싸움 같은 거 있잖아. 여기에 후계자를 해. 맞아. 그 아침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거 말하는 거 넘기세요. 영웅 1대2 구조는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 출생, 비범한 능력, 시련을 얻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고난을 극복하고 해피엔딩. 정확합니다. 공부할 시간이 있었어서 그런가? 아이쌤 근데 공부 안 해도 다 알죠. 진짜? 그러면은 여성 영웅은 남장 모티프. 남장에서 공로 인정받는다. 그리고 높은 신분의 남성이 무능함을 보여준다. 정확합니다. 아, 너무 완벽한데요, 쌤? 한몽구조 특징. 잇몸을 해서 강몽을 한 다음에 깨달음을 그것도 얻고 써야 돼요, 구조도? 아니 그건 안 써. 이분법적 그거 하지 O, 않는다. X, 인생 무상, 증거물. 갔었죠. 정답. 증거물도 있어야 되구나. 맞네. 그다음에 적강 모티프가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이거는 말이에요. 그 하늘에 살던 사람이요. 잘못을 저질러서 그 잘못에 대한 벌로 밑에 내려와서 생하는 그런 이야기. 맞아요. 정확합니다. 있었어요. 고전스펠의 갈래 특징 두 가지 쓰세요. 물음표? 물음표. 갈래적 특징. 네, 갈래의 특징. 여러분 우리 이욕설이랑 참화설 이런 거 했을 때 기억하시면요. 그 하나 소설 수필 하나 정도만 기억해 보면은 쉽게 떠올릴 수 있거든. 이욕설 뭔 내용이었어? 뭔가 전상에서. 지붕이 낡았어. 지붕을 빨리빨리 고쳐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미룬 거야. 미루다가 하나 정도 고쳤어. 지붕 한 칸 정도 고치고 나머지 하나는 좀 귀찮은데? 하나 했더니 꽤 오래 걸리는 거였네 이거? 안 해야겠다 말았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봤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얘네들은 하나 한 거는 잘 살아남는데 나머지들은 완전 다 그냥 부르르 무너지고 얘네를 이제 다시 고치려고 했더니 돈이 엄청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해야겠구나.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되는 건데 이 일이 다 일어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나타나서 그래서 처음에 무슨 경험부터 합니다. 어떤 경험부터 나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깨달음을 얻었어. 이 깨달음을 다른 다른 것들에다가 일반화를 어떻게 일반화를 했냐면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아플 때 다 아프고 나서 고치고 나면 어떡해. 미리미리 병원도 가고 그래야지.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거 이국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다 죽어갈 때 그때 이제 와서 아이고 정치는 잘못 보았네 누가 어떻게 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 일이 있을 때 미리미리 대처를 해놔야 된다. 그때 즉각 바로바로 해놔야 된다. 요즘 똑같잖아. 이렇게 일반화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일반화를 하는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우리는 유추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유추의 원리.
유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금 깨달은 거랑 우리 사람에서의 사람 몸이랑 뭐 우리 나라에서의 일이랑 다 비슷하네? 유사하네? 나는 내가 지붕 고친 거, 경험한 거, 깨달은 거 그거를 생각했는데 유추해보니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또 다른 것 여러 가지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적용하는 거. 내가 요것도 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유추해보니까 얘도 말이 돼. 여기 적용하면 말이 돼. 저기 적용하면 말이 돼. 유추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화를 한 거예요. 이게 코존 스피렛 칼레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요거 했습니다. 해보면 찾아보시면 있어요. 했습니다. 다음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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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좋지. 독서는 괜찮지. 저번 시간에 한 게 많이 없어서. 첫 번째 패턴 1은 개념 특징 사례죠.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문제 뭐예요? 2예요? 좀 차이. 독서 지문 패턴 2가 무엇인지 쓰세요. 2가 무엇인지 관점 차이죠. 근데 1번, 2번은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잘못. 3번. 지문의 문제 해결 근거 찾기. 3번은 뭐였어? 나 지금 문제가 없어. 독서 지문이 패턴 1일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쓰시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쓰시오. 이거는 여기에서 대상, 너네 그 필기한 것 중에 대상이 있으면 표시하고 개념 정의랑 특징 꼼꼼하게 표시하고 그다음 지문 속에 사례가 근거 있으면 찾기. 사례 주목하고 그거 쓰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 쓴 거에서 네 번째 거 보면은 보기나 선지의 사례가 있다면 지문의 화제 개념과 특징을 설명한 정보와 대응시킨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보기 적용. 맞아. 여기 썼는데. 지저스. 저거였구나. 그 다음에 관점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관점 비교도 문두에서 지정해준 사람, 인물이 있으면 표시한다. 그 사람의 관점의 핵심들을 꼼꼼히 표시한다. 그리고 보기에 관점이 있다면 지문의 관점과 보기의 관점과 공통점, 차이점 파악한다. 이게 보기 적용 문제이죠. 여기에도 해당하고 그 뒤에 보기 적용 문제에도 해당하는 답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말? 괜찮으신가요? 네. 그 다음 독서 지문 패턴 2일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게 방금 한 거 아니야? 네? 1번하고 4번하고 3번하고 걸렸어요. 3, 4, 5분 다야. 그럼 여기 적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 3번, 4번 방금 맞네. 했고요. 5번도 방금 한 거고요. 맞네요. 6번이랑 7번. 이거는 여러분 그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냐 해서 사회에서도 이제 법이랑 경제 지문이라고 했고요. 과학 기술 이게 패턴 1이었고요. 패턴 2는 인물 예술. 인문 예술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문 예술 관련된 프린트물을 안 했었어. 그거 잠깐 볼게요. 어디냐면 그때 우리 필기한 거 이후로 나타나는 그 기출 문제 지문에서 찾아보는 패턴 2? 네. 지문 패턴 2. 네, 요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문두에서 지정해준 사람 표시하고 관점 표시하고 보기에 있으면은 보기랑 지문의 관점이랑 공통점이랑 차이점 파악하면서 읽어야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것 중에 선지 구성 방법 해가지고 선지를 교체한다든지 재진술한다든지 재구성한다든지 교차하는 방법으로 선지를 구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거 교차에서 다양한 형태의 오답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표현 바꿔서 쓰는 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그 문제 쪽으로 넘어가 볼래? 3, 4, 5번 있을 거야. 문제 쪽이요? 응. 아 이거 Q3, Q4, 응. 사실은 문제를 먼저 읽는 것을 추천해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독서 지문을 볼 때 먼저 문제 선지 진짜 몇 초도 안 걸린다? 한 10초? 10초? 10초 정도만 쓱 그냥 눈으로 봐봐. 눈을 이렇게 사진 찍듯이 사진 찍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아 요런 게 나오는구나 요런 게 핵심이구나 라는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단을 표시하는데요. 문단엔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 그 들여쓰기가 되어 있으면은 들여쓰기에 부분에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표시를 해놓으면은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 넘어가기 전에 한 템포 쉬고 아 첫 번째 문단에서 요 얘기하고 있었구나 한번 정리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아요. 그냥 냅다 쭉 읽으면은 남는 게 많이 없거든. 그래서 표시하면서 머릿속에 구조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3번, 4번, 5번 되어 있는데 3번 보면은 진신이론론, 상호작용론, 평행론, 부수, 형상론, 동일론 이렇게 나오는 거네. 평행론이랑 동일론에 특히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겠네. 5번. 부수 현상론을 보기 적용 문제로 나왔네. 그럼 부수 현상론도 같이 잘 봐야겠다.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지금 내가 지문이 이렇게 나눌 수가 없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모의고사를 풀 때는 지문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을 봐야 됩니다. 지문을 보면은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의 생각이야. 우리, 너와 나, 사람들 모두 다의 생각이다. 통념이죠, 통념. 이런 통념이 항상 첫 번째에 등장을 합니다. 통념이 등장하고 나면은 이거와 반대되는 생각, 반대되는 글쓴이의 혹은 글쓴이의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학자의 것일 수도 있어요. 반대되는 주장 혹은 관점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통념보다 여기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통념이 한번 등장을 하면은 통념의 반대를 생각해봐. 미리 생각 속으로 머릿속으로 통념이 이렇다고? 그럼 통념의 반대. 여기서는 정신적 사건과 물질 사건이 구분되는 거. 그럼 그거 반대.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이 연결된다는 거,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를 주장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 돼요.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거 정보 변신이고 이거 그 표현만 바꾼 거야. 물질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방금 내가 혼자서 속으로 생각한 거랑 똑같은 말이 나왔네? 이걸 주장하겠네? 했던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4번 위가 텅 비어있으면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시가 사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 쉽지 않다는 거다. 이질성이 문제 아니? 이질감 등장. 이질감이 있는 게 뭔데? 그렇죠. 기이한. 서로 구분되는 거, 다른 거.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거. 그게 여기서 그대로 하나의 단어로 이질성이라고 나타난 거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나온 거. 이게 5번 문장에서는 관련성이라는 단어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똑같아요. 이질성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질적이다, 즉 서로 다르다, 구분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 정신이랑 육체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 이때 어떻게 이질성이랑 관련성이랑 이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지 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5번에서 제시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6번 보면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이원론. 난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푼다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놨을 것 같아요. 심신이원론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할 거니까. 심신이원론은 그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그래서 심신이원론이구나. 심신이원론. 둘이 나누어져 있다.
정신, 육체가 서로 다른 종류의 것. 근데 봐봐. 정신이랑 물질이랑 서로 구분된다. 정신이랑 육체랑 서로 나누어져 있다. 정신이랑 육체적 사건이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 다 똑같은 말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심신이원론이다. 라고까지 나타나 있어요. 1번부터 6번 문제가 똑같습니다. 7번 문제 보면요.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론이 있다. 상호작용론, 나 같으면은 상호작용론 이렇게 쓸 것 같아. 왜냐하면 심신이원론의 종류잖아요. 심신이원론에는 이런 게 있어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또 여러 개 나올 것 같아서 미리 표시를 할 것 같아. 그리고 상호작용론이 인과에다가 나는 동그라미를 할 것 같아.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 아까 심신이원론은 서로 구분된다라는 거였잖아.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게 심신이원론이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호작용론에서는 서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게 만들도록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이론이에요. 이는 위가 통계했다는 육체적 사건의 원인에서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인 사건의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인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부터 빨리 찌는 날에 정신적인 사건이 결과로 나타난다. 하나는 원인, 하나는 결과. 또 하나는 원인, 하나는 결과.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게 상호작용론이에요. 그럼 또 다른 이론이 나오겠죠. 두 번째 한 다음에 또 네모 표시 해줘야겠죠.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선생님 같았으면은 그러나 세모하고 요거 이렇게 가로쳤을 것 같아. 왜냐면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론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어떻게 공간이 있지도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이 있는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치니 말도 안 돼 라고 보는 서양 근대 철학에서는 그런 걸 비판하고 있구나. 10번 평행론. 나 같으면 평행론을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표시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평행론은 또 심신이원론의 종류예요. 심신이원론에서 평행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 육체적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원론, 다시 말해 둘이 완전 구분된다라는 거지. 상호작용론이라고 다르네.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 얘는 둘이 서로 다르고 원인은 지들끼리 원인, 육체는 육체한테 원인, 육체는 육체한테 결과. 정신은 정신한테 원인, 정신은 정신한테 결과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과 육체의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 사건도 병행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나 같았으면 어떠한부터 때문이다까지 가로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이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아니다 하면서 이것도 상호작용론에 반대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상호작용론 너 사실 틀렸어.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평행하게 일어나서 그래. 정신이 일어날 때 육체도 같이 똑같은 걸로 일어날 뿐이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니까. 다음에 12번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다는 생각. 즉 물질이 물질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체도 아까 육체적 사건이랑 똑같은 말이죠. 이 육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육체가 원인이 되는 거, 육체의 원인을 위해서 또 다른 거, 정신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게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구나. 이게 평행론이랑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평행론이랑 방금 말했던 근대 과학이랑 나 같으면 나 근대 과학에다가 또 동그라미 하고 얘랑 비슷하구나. 얘는 요렇게 표시를 했을 것 같아. 유사하다고. 상호작용론은 이렇게 계속 비판받는 것들이 나왔는데 얘는 장점이 자꾸 드러나고 있네. 글쓴이가 얘 좋아하나? 요 이론 좋아하나? 생각하면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하면서 그때 딱 한 개가 나오는데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15번 부수형성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부수현상론 3번 네모할 것 같아요. 부수현상론이라는 것도 심신이원론의 종류겠죠. 모든 정신적 사건이 육체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원인이 뭐가 된다는 거야? 원인이 뭐가 된다는 거야? 맞아. 육체가 원인이 돼. 결과는? 정신. 이렇게 얘가 인, 얘가 과. 왜 이거 표시해야 되냐면요. 뭐뭐에 의해 뭐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 저번에 말했지만은 반대로 말할 수가 있어. 정신에 의해 육체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서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한다. 두 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절대 안 된대요. 이에 따르면 육체적 사건은 정신을 또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대요. 육체가 또 다른 육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대요. 육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기도 한대요.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대요. 정신적 사건은 항상 결과만 될 뿐이고 원인이 될 수는 없답니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정신적 사건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비판, 부수현상론에 대한 비판 한계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이 있다라는 설명한 이 이론들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합니다. 한계가 다 있겠죠?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별개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모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일원론이 제기된다. 동일론, 심신일원론, 이거는 심신이원론과 둘이 서로 대비되는 이론이겠죠? 그래서 선생님 같았으면 이렇게 표시를 할 것 같아요. 헷갈리니까 심신이원론이랑 똑같이 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달로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것, 이게 바로 심신이원론이래요. 그러니까 인과 관계는 물질적인 사건들, 물질적인 사건이 물질, 즉 육체가 육체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인이 될 수도 있고 과가 될 수도 있고 인이 될 수도 있고 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둘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걸 뿐이지 정신이라고 알려줬던 것도 사실은 다 육체야. 이런 거밖에 없어. 정신이란 건 애초에 없어. 이렇게 본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너무 쉽다. 다 했어? 뒤에까지 해야 돼요. 4번이요? 4번가? 5번까지 다 해야 돼. 귀여워. 이거 진짜 옛날 유행어인데. 앞머리를 잘라버려가지고. 내가 완전 어릴 때, 완전은 아니고, 그래도 학생일 때 했었던 머리예요. 어렸을 때도 이런 머리 안 하고 다녔는데. 우리는 그게 약간 유행이었는데, 학교 갈 때, 이렇게 하고, 학생일 때. 그러고 쌤이 이제 누워서 이렇게 보죠. 맞아.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 막 유행하고, 그리고 학교도 가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전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막,
뭐야 씨발 이게 이거냐? 아 자꾸 꼬르륵 소리가 난다. 조수가 육체적 사건, 정신적 사건. 그래 뭐야? 육체적 사건. 이게 뭐야? 인과 얘가 응. 뭐지? 마지막 문제. 3번에 몇 번 했어? 응. 4번은? 아니야. 5번은? 아니야. 아. 우. 잠깐만. 내가 저거를 국어 수업에서 들어야 돼? 왜? 김원쌤 맨날 이렇게 목에 살짝 앞으로 빼고서 아 진짜? 그냥 진짜 그냥 뭐 마음에 들어. 약간 아. 잼민이가 몰랐어. 그들한테는 상처받는다고 네, 짧게 맞아. 하겠다고 뭐해 다시? 이렇게 몰랐어. 나 잘못 풀었나 문제를? 안 할게. 안 해야겠다. 저 문제를 잘못 풀었나 왜 같은 답이 3번 나왔지? 자, 쌤 5번에 5번에 2예요 쌤? 자 맞아요. 자, 아니 2이 아니야. 3번 볼게.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요. 아 네. 심신이원론에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맞죠? 네. 심신이원론은 둘이 구분된다고 얘기하는 게 네 맞으니까. 심신이원론이니까. 2번 상호작용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육체적 사건이 사건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을 한다.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상호작용론이죠. 그러니까 서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는 거겠지. 평행론이 마지막에 본 요거였어요. 요거 심신일원론. 심신일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볼까요? 평행론이 이게 맞나? 아 그건 동일론이구나. 평행론은 두 번째 네모였네? 전제가 충돌하지 않는다. 맞아요. 평행론이 어떤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정신은 정신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이게 평행론이었죠. 그러면은 3번도 맞는 말이네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고 서로 지들은 지들끼리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게 평행론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네요. 4번 부수현상론에서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부수적인 거다. 정신은 부수적인 거고 육체가 진짜야 라고 보는 게 4번인데 그 부수현상론인데 육체적 사건이 정신에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정신을 일으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여기 표시해 놓은 거. 5번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할 수 있다. 동일론이 이제 마지막에 한 거였고요. 동일론이 심신이론론인데요. 심신이론론에서는 정신적인 사건이라는 게 없어. 정신적 사건도 다 육체적 사건이야. 결국엔 육체랑 정신이랑 둘 다 하나야. 다 육체야. 그러니까 일치해.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하는 게 아니라 정신은 없어. 육체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번이 틀렸죠. 어떻게 다른 게 나와? 응? 뭐 했어? 2번 했어요? 네. 상호작용론은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상호작용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정신이 원인이 될 수 없잖아요. 왜? 아니에요? 이거는 세 번째 거. 아, 세 번째네요. 나는 상호작용은 첫 번째네요. 그러면 헷갈려. 4번. 평행론과 동일론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평행론은 둘 다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야. 근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게 평행론. 동일론은 마지막에 했던 심신이론론인데 정신은 존재하지 않아. 육체만 존재해. 그러니까 둘이 애초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지 라고 보는 게 그래서 물리는 물체는 물리적인 거는 물리적인 것끼리 원인 결과가 된다는 거였어. 1번.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 안 돼요? 평행론은 되고 동일론은 안 되죠. 얘들아 몰랐어? 네. 아니 동일론에는 정신적 사건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관계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정신 사건이 없어. 정신적인 사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아니 아예 정신적인 사건이 없는데 인과관계를 존재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아예 정신적 사건들 사이가 없어요. 정신적인 사건이라는 게 아예 없어. 동일론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예. 평행론은 뭐 있을 수 있지. 그리고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 존재하잖아요. 정신적 사건들끼리 결과가 되는 거고 물리적 사건끼리 원인 결과가 되는 거잖아. 만약에 동일론에서 정신적 사건이 없으니까 이상한 게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지 해서 동그라미 했더라도 평행론에서 틀렸어. 평행론은 원인은 원인끼리, 결과는 결과끼리, 정신은 정신끼리, 물리, 즉 육체는 육체끼리 영향을 미치는 게 평행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겠죠. 평행론에서는 틀렸고요. 2번.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이 서로 대응해서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 서로 대응한다.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 이거는 평행론에서 하는 말이겠지. 동일론에서는 정신적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 3번.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물질의 원인은 물질에 있지 물질 외의 것의 원인이 될 수가 없어. 물질은 물질의 원인이야. 물질은 물질의 결과야 라고 보는 거. 물질은 물질의 원인, 물질은 물질의 결과 똑같고요. 물질은 물질의 원인, 물질은 물질의 결과 똑같아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4번.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5번.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를 한다.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도 정신적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틀렸죠? 아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왜 틀렸어? 그러게요. 어떡하면 좋아. 우수현상론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네모 우리 했던 거.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부수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봐야 돼요.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조수간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름달, 초승달 같이 달의 모양이 달라 보이기도 한데요. 지구, 달, 태양이 조수간만, 달의 모양 요 두 개 B랑 C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A가 B랑 C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때 조수간만은 다시 개펄의 형성은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반면에 달의 모양은 새 천체의 상대적인 위치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고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데요. 자 그럼 다시 A랑 B랑 C 관계 생각해보세요. A는 B랑 C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B는요? B는 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C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아니야. 하지만 B는 또 다른 B와 비슷한 또 다른 거에 원인이 될 수는 있어. 인과 과 두 개 다 나타날 수 있어. C. 달의 모양이 A랑 B에 영향 미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데요. C는
인도 안 되고 과도 안 돼요. 아니지, 과는 되겠지? 별과일뿐이니까 다시는 과만 되겠죠? 그랬을 때 기역과 니은에 대응하는 것을 A와 C에서 바르게 고르시오.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으로 해당하는 것을 적으면 되는데요. 육체적 사건, 부수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진짜 중심이고 정신은 부수적인 거야. 정신은 부수적인 거라서 이렇게 육체는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신은 육체한테 영향을 못 미쳐 라는 게 부수현상론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지금 영향을 미칠 수만 있고 결과가 되지 않는 건 뭐예요? 우선 인만 되는 거, 과는 안 되고 A겠지. A가 과가 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과만 되고 E는 아예 안 되는 거는? C. C야. B는 지들끼리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A랑 C 나타나고 2번이 답이 되겠죠. 이거 쉬운 거 같은데 뭐 틀렸지? 조금 잘 관점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지금 프린트는 다 됐나요? 방금 하면서? 네. 아니 이거 말고 너네 방금 했던 거 어때? 문학이랑 모의고사랑 그다음에 수능 특강은 그냥 답을 맞추지 말라고 했고 그러고 가지. 다 됐어? 그래 해본 문학이랑 교재 같은 거. 저거 근데 모르는 것 빼고. 모르는 걸 어떻게? 어떤 거? 요거? 요 프린트는? 네. 너는 어떤 거? 저는 모의고사랑 이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 빼고 다 했어요? 네. 모의고사 질문 있었어요? 모의고사 질문 2개 있어요. 2개 있어? 그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가질 수 없다고 했었잖아, 그치? 요건 따로 해줄게요. 네. 너는 모의고사는? 너도 요거는 따로 해. 알겠죠. 모의고사는 아니면 유치원용이고. 효민이는 언제 시간이 되지? 일요일에 영어 듣잖아. 네. 그러면 영어 끝나고? 영어 끝나고는 바로 수업이잖아. 괜찮아요. 뭐야? 얘네는? 그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화장 문제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아니 진짜 지금 한번 가보세요. 하는 게 이상한 거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이상해요. 우선은 그러면은 호성이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 일찍 오면 할 수 있으니까 11시 반이니까 이거 11시 반에 하는 거였으니까 한 11시? 정도면 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싸 11시 개꿀. 10시는 아니다. 럭키 비키는 뷰티. 효민이는 어떠지? 효민이 너무 바쁘네. 저희 카톡으로 할까요? 그래, 카톡으로. 효민이는 어차피 또 끝나고 수업 있잖아. 일요일에. 그치? 네. 그래. 자, 배고파. 그러면 넌 모의고사는? 아니 있는데 안 고쳤어요. 그럼 검사 받을 게 없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교재도? 교재도 모르는 거 빼면 다 했어요. 그냥 항상 그 말이 때문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수능 특강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해본 문학 큐 볼게요. 네. 수능 특강은 인문예술이라 문제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을지. 그렇지 아니합니다. 머리. 호성아, 약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아, 그래서 검사를 마쳐라. 미리 그치.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 그렇지. 이용설이야? 이용설. 자, 1번에 5번이요. 2번에 5번이고요. 3번에 4번, 4번에 4번이에요. 5544입니다. 5544? 응, 괜찮죠? 근데 이게 좀 쉬워가지고. 틀렸어? 2개 틀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2, 4, 4, 2, 3. 2, 4, 4. 2, 4, 4, 2, 3.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1, 4, 3, 2, 2, 3. 1, 4, 3, 2, 2, 3. 됐나요? 괜찮지? 틀린 게 많으면 곤란한데. 우선은 그리고 우리가 6번째 질문까지였으니까 4번째 질문 4, 4, 5, 4. 5번째 1, 3, 1, 4, 2. 4번에 4번 뭐예요? 4, 4, 5, 4. 5번에 1, 3, 1, 4, 2. 1, 3, 1, 4, 2. 1, 3, 1, 4, 2. 1, 3, 1, 4, 2. 1, 3, 1, 4, 2. 6번째까지 부를게요. 2, 1, 5, 2, 2. 2, 1, 5, 2, 2. 됐나요? 됐나요? 6번째가 아니에요. 6번째 거까지 안 했어? 안 돼요. 6번째가 안 되어 있어요. 죄송해요. 첫 번째 질문부터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문제 풀 때 1번, 2번, 3번, 4번 쭉 보면서 대충 어떤 흐름이겠구나 하고 사진 찍으라고 했죠. 노티라는 사람이 나오겠네. 분석, 철학이 뭔지 나오겠네. 현대 인식론이 뭔지 나오겠네. 콰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네. 로티라는 사람 나오네. 사실 1번 문제만 봐도 학자들이 2명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패턴 중에 무슨 패턴이야? 학자가 2명 이상 나왔지. 두 의견이 이렇게. 그걸 뭐야? 관점 차이, 관점 차이. 관점 차이. 패턴 2, 관점 차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로티의 관점에서 무엇을 바라보는지 기억과 니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 그리고 3번의 보기에는 보기 적용 문제인데 가에는 카르나프에 따르면 나에는 하버마스에 따르면 그리고 보기에는 비트겐슈타인, 콰인, 로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네. 그러면 적어도 비트겐슈타인, 콰인, 로티라는 사람이 지문에서 등장을 하고 보기에 있는 카르나프와 하버마스의 관점에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 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문에 각각 들여쓰기 되어 있는 부분에 요렇게 어디 있지? 요렇게 들여쓰기 부분에다가 1, 2, 3, 4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나서 지문을 보라고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질문 해주세요. 몇 번 문제 틀렸는지. 몇 번 틀렸나요? 모르는 거. 근데 막 틀린 거를 다 질문하는 건 아니고 집안이 조금 그러니까. 못 고칠 것 같은 못 고칠 것 같은. 못 고치는 아니 그냥 풀 때부터 어려웠던 애초에 찍은 거 애초부터 모르겠어서 아니 근데 저는 성실하기 때문에 찍은 문제는 없고요. 헷갈렸던 거. 뭐야? 호성이. 저 보기 문제가 좀 나가리긴 한데. 근데 많이 맞았네? 아니야? 아니요. 뒷장 가면 좀 난리 나가지고 보여드리면 3번이랑 4번에 왜 표시가 안 돼 있어? 틀린 거예요. 틀린 거를 틀렸다고 그럼 하지. 저희 4번으로 갑니다. 4번. 3번은 맞았어요? 3번은 맞았습니다. 네. 4번은요. 요거 4번. 늦글 바탕으로 보기에 가 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 얘들아 첫 번째 문단에서 뭔 내용 나왔어? 어떤 이름? 문제 풀이 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겠지만 지문을 다시 보시면요. 첫 번째 문단에서 뭔 내용 나왔어요? 현대 인식론.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서
언어 게임론, 현대 인식론이랑 로티가 어떻게 보는지, 로티의 관점, 로티의 접근에 대해서 나왔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언어 게임론에 대해 그 언어 게임론의 각자는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이 나왔네? 이거 관점 차이 패턴인데 이러면은 지문에서 학자 이름에다가 동그라미하고 표시해놓고 그 학자마다 어떤 주장을 했는지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그 이론의 장점이 뭔지 그 이론의 단점이 뭔지 그 이론의 한계가 뭔지 그 이론의 의의가 뭔지를 각각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시하면서 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서 언어 게임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논이 나와요. 또 다른 이론, 또 다른 학자. 두 번째. 로티. 두 번째 문단에서 또 다른 게 나와요. 두 번째 문단에서 한 편 하고 나오잖아요. 우리 한 편 앞에서 끊어야죠. 한 편 앞에서 끊고 콰인의 전체론 등장합니다. 콰인의 전체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전체론의 특징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읽었을 때 표시를 안 했다면은 슬퍼지겠죠? 표시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로티의 이론이 나오는데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이랑 콰인의 전체론까지 전부 다 결합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주장되어 있다. 이 사람의 해석학적 관점이 나옵니다. 로티의 해석학적 관점이 나와요. 밑에 마지막에 나와요. 해석학적 관점이라고, 해석학적 접근이라고 나옵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도 로티의 해석학이 나오는데 로티의 해석학 그리고 여기서는 실용주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로티의 자유주의와 해석학의 의의가 등장하고 끝이 납니다. 자유주의 해석학의 의의가 나옵니다. 로티가 자유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학에 대한 의의가 나오고 끝이 나는 거예요. 5번 문단 그렇게 크게 의미 없어요. 의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문단을 잘 이해한 상태로 넘어가야 하는 거고 두 번째 문단에 비트겐슈타인이랑 콰인의 그 이론 두 개 분명히 구별해줘야 되는 거고 차이점 그리고 로티의 해석학, 실용주의 그리고 해석학의 관점 요거 봐야 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로티는 실용주의적 해석학이라고 해서 비트겐슈타인이 두 번째 문단에서 했던 언어 게임론이랑 콰인의 전체론 요거 두 개를 결합한 거였고요. 그리고 진리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이런 결과다라고 보았고 그래서 모든 명제의 의미가 특정 맥락에 따라서 규정되는 거다. 맥락에 의한 거지 의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명제가 늘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봤어. 그래서 로티는 철학을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간주를 하고 현성에 대한 설명력, 예측력에 따라서 유용성, 실용성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 이런 다양한 역사적 과정에 거쳐서 형성되는 거다. 철학의 역할을 담아서 그 담론 간에 이런 대화를 촉진하는 거다. 이게 사회의 규범이다. 즉 사회의 규범, 맥락이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원인이 돼 사회적 규범이라고 본 거예요.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이 다양한 것으로 인해서 역사적 과정에 있어서 형성되고 또 다른 대화를 촉진해 원인이 돼 라고 본 거야. 그리고 나서 로티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소통, 협력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 하고 끝납니다.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 이게 내가 지금 말한 것은 이 지문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그냥. 그래서 네 번째 뭐라고 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아니야? 보기 문제가 아니라 네 번째 거네? 세 번째도 할까요? 세 번째로 할까요? 괜찮아요. 네 번째 거는 생략된 내용의 추론입니다. 이 문제 유형이에요. 4번 옆에다가 적어 놔주세요. 3번은 우리가 많이 했죠. 견해와의 비교, 보기 적용 문제인데 4번은 생략된 내용 추론이야.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잘 풀 수 있는 걸 고르자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보기 차이의 패턴이 나오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3번 문제가 사실 좀 더 적절해. 우리가 배운 걸로 따지면은. 그래서 3번
문제는 많이 틀렸으면 한번 다시 풀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우리가 배운 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4번 문제는 우리가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볼게요. 가의 이유로 적절한 건데 가가 뭐냐면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 비롯된다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것도 중요하겠지. 해석학은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이를 생산하고 전승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담론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나간다. 그러니까 해석학에서는 담론들 간의 연관성, 담론이 각각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런 거랑 연관되어 있고 저건 저런 거랑 연관되어 있고 뭐가 뭐를 생산하고 뭐가 뭐에 전승하고 영향을 주고 하는 것들, 요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이런 파악이 다 전체론적인 거죠. 각각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거니까 각각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서로 담론들 간에 이해를 해야 한다.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어떻게 내고 뭐가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럼 다시 가서요. 네 번째 거에 첫 번째 이거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든요.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선지에서 담론들 간의 상호 의존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토대의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로티가 이거 로티 이론이잖아. 로티 해석학인데 로티는요 확실한 토대 얘는 지금 토대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로티는 확실한 토대에 기반한 진리를 거부했어요. 진리는 이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거지 확실하게 그 의미가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 틀렸죠? 확실성을 부정하는데 보장한다고 써있으니까요. 완전 틀렸죠? 2번 해석학적 순환이 이루어지는 해석의 체계가 드러남으로써 체계라는 맥락 속에서 숨어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로티에서는요 해석학적인 순환은 맥락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담론끼리 생산하고 전승하고 이런 주체의 관점에서 담론을 해석해서 담론들 간의 연관성, 얘가 뭐랑 연관되어 있고 얘랑 뭐가 영향을 미치는지 요걸 보라고 했어. 단순하게 이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것이 맥락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담론들 간의 연관성까지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틀렸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방금 봤던 그 가 바로 뒤에 있는 문장에서 나와 있는 거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3번 선지 보면은 담론들이 문화적으로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현상을 탐구하게 됨으로써 합리적 담론과 비합리적 담론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그 로티 해석학에서는요 비합리적 담론이랑 합리적 담론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로티는 비합리적 담론들로 배제되었던 것을 전체론에서 다시 복권시킵니다. 그러니까 합리, 비합리 구분해 라는 게 아니라 배제되어야 하는 비합리적인 것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전체론의 관점에서 둘 다 보는 거야. 이게 로티의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렸죠. 두 개 구분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확실한 토대, 확실한 진리, 비합리적인 것들이랑 합리적인 거랑 구분해서 합리적인 것만 보는 거 이런 건 로티의 의견이 아니에요. 로티는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보는 전체론적 관점입니다. 4번 전체론에 기반하여부터가 너무 좋다. 전체론에 기반하여 각각의 담론을 인정하고 각각의 상호 의존이라는 게 담론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영향 미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계를 발견해서 상이한 유형의 담론들 사이에 서로 다른을 말하는 거야. 서로 다른 담론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대화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4번 적절하죠? 4번 너무 적절해요. 우리가 그 가의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가 밑줄 쳐져 있는 거 말고 그 바로 뒷문장. 이걸 꼭 읽어야 하는 이유예요. 이 뒷문장에서 이유가 똑같이 등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뒷문장에 분명 나왔죠? 단문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한다. 그 연관성이 여기서는 상호 의존이라는 말로 바꿔서 교체돼서 나왔을 뿐입니다. 표현만 달랐을 뿐 똑같아요. 5번에 상이한 단문들 사이의 관계가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의존 관계를 치환함으로써 인간이 지닌 마음의 상태를 명제로서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그 상호 의존으로 치환함으로써까지는 맞잖아. 상호 의존 관계를 보라고 했으니까 이들 간의 연관성을 보라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지닌 마음의 상태를 기술하는 거. 인간의 지닌 마음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담론들 간의 대화를 결과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5번은 그 뒤에 거 틀렸죠. 인간이 지닌 마음의 상태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담론들 간의 대화를 위해서야. 됐나요? 이해가 돼? 괜찮아? 안 됐어? 아, 이해는 됐어요. 그럼 뭐가 안 됐어? 제가 풀 때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이 사고 과정이 제 머릿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정. 왜냐면 가의 뒷문장만 가지고 보면 되는데 가의 뒷문장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놨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의 뒷문장에서 애초에 있지도 않았던 내용이 나오면 그냥 그걸 제끼세요. 자꾸 이상한 말을 추가해서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게 4개나 적절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다 개소리 하나 괜찮은 소리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4번 문제, 이런 추론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뒷문장이랑 똑같은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만 나오면은 그냥 그거 체크하면 돼요. 다른 거 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뒷문장이 중요하다. 이런 유형에서는 생략된 내용이 그 뒷문장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지? 귀가 한번 잡아야지. 한번 갔다 오세요, 선생님. 출발! 아, 저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까비. 시다.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어려웠던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다. 근데 저 보기 문제 틀렸어요. 나도 그래. 목이 엄청 기네? 예, 또? 맞아요. 틀린 거 있어? 어려웠던 거? 띵. 4번 문제만 하면 되나요? 저 3번. 나 3번, 3, 4번 둘 다? 그럼 요것도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1번에서는 은유가 어떻게 가죠? 은유가 어떤 분야, 은유가 어떤 배경,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2번에서는 블루멘베르크의 견해. 그럼 블루멘베르크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집중해서 봐야겠네. 3번에서는 보기에 대한 내용인데 소리 개념, 다윈, 천문학자 케플러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 사람들의 또 관점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관점에 적용하는 문제겠구나. 4번은 이것도 적용 문제일 텐데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이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네. 헤시오도스 신통 이거 너무 어려워 보인다. 결박한 프로메테스 뭐 이런 신화가 있네. 이 신화에 대해서 나오겠네 하시면 되는데요. 그 보기가 너무 길다고 겁먹으시면은 안 됩니다. 그거 먹어버렸어. 그러면은 말려요. 알렸어.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 각각 표시했어요? 했어요. 한 다음에 이것도 간단하게 보면요. 첫 번째 문단에서 뭐 나와 있어? 누구의 뭐? 아리스토텔레스 은유? 뭐였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은유예요? 아니요. 은유의 정의? 은유의 정의가 나오고 나서 누구의 은유? 블루멘베르크의 은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사람이 해석한 은유. 전통 철학의 견해가 나오죠. 여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전통 철학의
의미가 나옵니다. 네. 블루멘베르크는 그래서 전통 철학의 지적대로 은유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정하면서도 블루멘베르크는 뭐 절대적 은유라고 말했다, 명명했다 하면서 세 번째 문단에서 절대적 은유가 나옵니다. 네. 근데 사실 전통 철학의 은유를 포함해가지고 블루멘베르크의 은유가 좀 더 큰 것 같아. 두 번째 문단도 그렇고 세 번째 문단도 그렇고. 그러면서 절대적 은유의 의미 나오고 네 번째 보면은 세계를 대하는 기본 자세를 표현하는 절대적인 은유에 대해서 또 그 특징이 나와요. 즉, 첫 번째에서 블루멘베르크 은유라는 게 있다. 은유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 두 번째에서 전통 철학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블루멘베르크가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인정하면서 은유에 대해서 설명해. 세 번째에서는 절대적 은유는 뭐야? 네 번째에서 절대적 은유의 특징이 뭐야? 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문단에서 블루멘베르크의 신화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블루멘베르크는 신화의 개념으로 해명할 수 없는 사태를 은유를 활용한 이야기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은유 이론이 신화 이론이랑 연결된다 하면서 신화는 뭐 어떤 거에 공부를 맞이한 인간이 주체적인 두려움으로 바꾸면서 세계의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자기를 안전을 도구하려고 무엇을 만들어냈다 하면서 예시 사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에서는 항상 똑같아. 마지막에 같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학자가 누구 나와요? 딱 한 명. 블루멘베르크가 나와요. 그리고 블루멘베르크의 은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얘는 뭐 같아? 패턴이. 일단 패턴 2일까요? 아니죠. 아닐 것 같아요. 2는 아닌 것 같아요. 관점 차이는 아닐 것 같고요. 얘는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개념 특징 말하고 마지막에 사례에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배운 걸로 하자면은 첫 번째 패턴에 조금 더 유사한 그렇죠. 거죠. 개념에 대해서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례까지 들었으니까요. 신화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글의 구조랑 전개 방식에 관련된 첫 번째 문제는 2번이라고 잘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특정 학자의 개념의 이런 거 얘기한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서 블루멘베르크의 견해로 드러나 있는데 이건 세부 내용 파악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게 구체적 사례 적용이라고 쓰세요. 구체적 사례 적용. 이 문제는 보기 문제, 보기에도 구체적인 사례가 있고 지문에도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서 그거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거에도 적어놓아 주세요. 3번, 4번 둘 다 구체적인 사례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유형이 똑같아요. 근데 하나의 지문에서 이렇게 보기가 두 개가 긴장하게 나오면은 나빠. 나빴어. 말려 이거. 너무 나빴어. 이거 약간 수험생들의 이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그런 문제였어요. 하지만 사실 진짜로 읽어보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문의 내용은요,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이 블루멘베르크의 은유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블루멘베르크가 텍스트에 사용된 어떤 철학이나 과학이나 신화나 이런 은유를 통해서 인간의 생활 방식을 파악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한번 가줘 그냥. 39분. 문제가 그네이야. 비용. 상진이 어디 갔어? 다 했어? 개굴개불개불이 노래를 한다. 아기 양손 하나씩 나눠서. 뭐 했으니까 몰라? 나 몰라. 뭐지? 시험 때 공부하는 거 다 모여서 이런가? 주문을 다 빼. 아니 나 오늘까지 해오라고 했는데 그 지금 엄마. 오늘까지 틀어 안 거. 오! 이 브랜드 이름이 비바라비다야. 응? 비바라비다. 비바라비다? 아니야. 그게 뭐지? 이거 그건데. 뭐였지?
예린아 뭐해? 찬란한 인생 그런 거. 너네 둘이 게이가 아니. 아 이거 노래 있는데 오 맞아. 빰빰빰빰 이거 뭐? 아니 이거 하이브인데. 아니야 나는 그 한국만 봤잖아. 한국만 봤잖아. 근데 내 그 아는 가사에 그게 나와. 콜드플레이 비바람이다 노래 있는데. 몰라요. 떠들지 마. 떠들지 마. Let's get it. 이렇게 뒷목이야. 항상 핸드폰이 문제네.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게임하고 있어. 레이저. 브롤스타즈 하고 있어요? 그런 거 같아. 아니 하람이는 너무 잘하고 있어. 하람이 너무 잘해. 아 하람이. 사람 짱이에요? 이따 끝나고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해서 빨리 끝내야 돼요. 하람이랑? 네. 아 그래? 하람이는 잘해요. 잘하는데 누가 문제예요? 예린이랑 이루가 게임을 하고 있어. 자식! 너네 기다려봐. 아니 오빠가 해 오빠가. 나 알파벳 못 건드려. 너네 기다려봐. 아이고 근데 사실 제가 어떻게 기가 작아요? 3주가 빠진 거. 다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효빈이를 위협하는 애초에 나보다 잘하는 떠오르는 아이들. 진짜. 떠오르는 아이들. 나보다 나은 놈들이. 그래서요 블루멘베르크가요 은유로 삶의 방식을 파악하는데 은유가 전통 철학은 은유를 수사적 기법이나 명확한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한 표현으로 간주를 해서요 그 중요성이 간과했다. 그러니까 전통 철학은 아직 은유에 대해서 제대로 중요한 걸 모르고 있어. 그걸 간과했어 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는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되어서 세계의 본질과 같은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는 거 이게 진짜 은유야. 이게 절대적인 은유야 라고 나오고 세 번째 문단에서 절대적 은유 네 번째에서 절대적 은유가 뭔지 여기 나옵니다. 블루멘베르크는 절대적 은유가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를 표현해서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돕는 거다. 이게 절대적인 은유다. 라고 봤습니다. 조화로운 세계를 맺도록 돕는 거. 하지만 블루멘베르크 따르면요. 신화도 절대적인 은유랑 비슷하다. 해명할 수 없는 사태를 은유로 활용한 이야기를 서술한 게 신화야. 인간은 신화를 통해 세계의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해. 그리고 신화는 전승과 수용이 되는데 이 전승과 수용되는 그 과정에서 문화적 선택에 따라 내용을 변형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절대적 은유의 기능이고 얘기한 거예요. 3번 문제 보면요. A랑 B랑 C 나오는데요. A부터 기억과 디귿을 바탕으로 낸 기억 보면은 기억은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 니은은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 디귿이 어딨지? 아, 디귿이 절대적 은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수사적 기법의 은유는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것, 군더더기 장식 이런 수단이다. 둘째,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는 개념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필요악 같은 거라서 안 좋긴 하지만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필요한 것이긴 하다. 인간의 생각, 사유와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발달하면서 어떤 대상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투명한 형식을 찾아내면 은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니까 잠깐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은유가 순수하다라고 목적으로는 대체되는 것이 좋지만 얘는 지금 당장으로는 필요악이다. 수사적이라는 말 나오면은 얘들아 문법 같은 거 생각하면 형식. 수사적인 거는 문법 같이 형식에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들, 너희 문법 배우는 것들 있잖아. 그런 표현들을 생각하면 돼요. 디귿은 절대적 은유인데 이 절대적 은유는 우리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은유 중에서 고유한 표현으로서 대체될 수 없는 그 개념적 사고에 미달되는 게 아니라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되는 것, 삶의 지향성 같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은유다 하면서 그래서 세 번째 지문을 보면은요 세 번째 문제를 보면은요
A에서 천문학자 케플러가 지동설을 주장하는 저서 새로운 천문학을 쓴 목적이 천상의 기계가 신의 유기체를 닮은 게 아니라 시계를 닮았다고 입증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하거든요. 요 1번은요. 선지에서 시계라는 표현이 천체가 정교한 과학적 법칙에 따라 운영한다는 케플러의 세계관을 이미지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서 디귿이라고 볼 수 있겠군 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그 절대적 은유가 디귿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은유야. 이 시계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케플러 세계관의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야 라고 본다면은 케플러의 세계관, 즉 절대적인 은유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적절하죠. 적절한 것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케플러의 세계관의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쓰인 거라면 적절하죠. 그래서 시계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네. 그 다음에 2번 보면요. 실험을 통해 이것도 B를 봐야 되네. B 보면은 소리 그늘은 장애물에 막혀서 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영역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소리는 가시광선에 화절이 많이 끄기 때문에 일선에서 소리 그늘에 따라서 영어 편이 더 어렵다. 그래서 그러나 소리 그늘에 대한 사고는 빛에 대한 시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을 실시하여 소리의 공간상을 분포를 이해하고 음향학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라고 하고 끝납니다. 소리 그늘에 대한 사고가 그 소리 그늘이 해당하는 영역을 찾기는 어렵지만 음향학 발전하는 데는 도움이 됐어 하는 게 B인데 요거 2번 보면요. 실험을 통해 소리의 특성이 명확하게 규명되기 이전에 빛과 소리가 유사할 것이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소리 그늘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니은이라고 볼 수 있게끔 우리 명확하게 규명되기 이전에다가 밑줄 칠까? 사실 요거 나왔으면 니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명확하게 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잠깐만 사용하는 게 니은이었죠? 네. 그래서 잠정적으로 잠깐 추측해서 잠깐 명확하지 않게 불분명한 것으로 사용된 것 니은이 적절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밝혀진 상황에서 소리 그늘이 라는 이 용어가 시각적 경험을 환기하여 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기억으로 볼 수 있겠군. 그러니까 이미 다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이미 이런 게 다 밝혀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야. 이게 기억이래요. 우리 기억이 뭐였지? 기억이 수사적 비법. 그냥 군더더기. 그냥 기억 다시 보면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려 마찬가지로 보기에서도 선지 3번에서도 밝혀진 모든 게 다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이 소리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려 돕기 위해서 사용된 거. 그럼 기억이라고 할 수 있겠죠? B에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지 어렵다고 밝혀진 이 상황이니까 이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까요. 명료한 사실에 대한 강화하는 수단 정도로 볼 수 있겠고 C를 보면요.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여러 사투리가 하나의 언어에서 갈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종이 별개의 기원을 가진다고 말하기 어려우면 자연 선택에 대한 진화를 주장했다. 이게 종의 기원에서 나타난 주장이죠. 이는 신이 생물을 창조했다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던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해 유명한 생리학자인 디와 레몽은 항해 중에 배가 난파되면 조남자는 물에 빠지느니 널빤지에 매달려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요런 내용을 바탕으로 4번을 다시 보면요. 사투리가 여러 동물 종이 동일한 조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사람들에게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사용된 것.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거는 뭐예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쉽게 이해하는 걸 돕는 거. 이해를 돕는 거는 기억이잖아. 근데 여기서 뭘 했어? 니은이라고. 니은은 잠정적으로 아직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잠정적으로 잠깐 사용되는 게 기억이에요. 근데 얘는 그런 말이 없고 그냥 납득하려고 쉽게 납득시키려고 기억이죠. 5번
조남자가 살아남기 위해 널빤지에 매달려야 한다라는 기존의 신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를 나타낸 것은 이 항해 것이라면 항해는 디귿으로 볼 수 있겠군. 그쵸? 이거는 기존의 신념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잖아요. 근본적인 질문. 과연 무엇이 맞는가? 상황 속에서 인간이 정말 취해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널빤지에 매달리는 게 맞는가? 물에 빠지는 게 맞는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항해라는 것이 쓰인 것이다. 그래서 이해를 돕는 거 하면은 기억, 잠정적으로 쓰이는 거 하면은 니은, 그게 아니라 그냥 근본적인 질문. 그냥 전체적으로 아직 무엇인가 그 좀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면 그 논쟁의 답으로 딱 채택할 만한 그런 어휘로 쓰인 항해라든지 시계라든지 그런 표현은 디귿으로 볼 수 있다. 뭐가 어렵죠? 그냥 죄송해요. 뭐가 어려웠어요? 뭐 했어? 생각이 어려웠어요. 3번 했어요? 3번은 이해를 돕기 위한 거라는 게 확실하게 나타났는데 기억, 니은, 디귿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닐까. 애초에 기억, 니은, 디귿을 그렇게 쉽게 정리해서 이해하는 게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그냥 읽었지 나는. 그래? 네, 살짝 네. 방법이 그냥 지문, 그러니까 읽고 이제 이게 문제들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를 풀려면 이게 뭔가 살짝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략적인 그냥 느낌만 알고 하면서 푸니까 느낌이 다 비슷한 것 그냥, 같기도 하고. 그냥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맞는 말이고. 명확하게 딱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풀 당시에는 그거를 안 해가지고 이런 거는요. 기억이랑 니은이랑 디귿이라고 나와 있잖아 미리 문제에서. 네.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 아직 난 문제를 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문을 읽을 때 기억과 니은과 디귿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해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 어차피 뒤에 문제에서 나오니까. 그렇죠. 지문을 읽으면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아, 나중에 또 읽으면 또 힘들어. 또 다시 봐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읽을 때 나는 지금 아직 지문 안 읽고 문제부터 풀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 문제 풀어주느라. 근데 우리가 실제로 모의고사 상황에서는 지문부터 읽을 때 얘네를 먼저 명확하게 잡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럼 쌤 있잖아요. 쌤 만약 모의고사 볼 때 이제 이렇게 지문 나오고 문제 풀 때 쌤은 이렇게 안 돌아가시고 그냥 쭉쭉 그냥 아니 나도 돌아가. 돌아가요. 나 돌아가. 됐다, 다행이다. 진짜 한 번도 뒤집지 말고 정리해서 하라는 줄 알고. 아니야 나도 돌아가. 다행이다. 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어떤 사람? 막 예전부터 항상 그랬는데 너희가 모의고사를 하고 나면 모의고사 그 당일날 아니면 한 이후쯤에 해설 강의가 올라오잖아 여러 강사들의.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아니 지도를 풀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정리만 해놔. 막 엄청 열심히 그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해놨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막 약간 이거를 진짜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첫 번째 문단에서 뭐 어떤 학자가 어떻게 나왔고 얘가 이랬고 이래서 얘가 어쩌고 저쩌고가 나왔고 이런 하나하나 다 정리해놔. 글자를 완전 예쁘게 빼곡하게 정리해놔서 요만큼의 정리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의고사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고. 모의고사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표시만 하세요. 지문 위에다가 정리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쌤은 그냥 일반적인 책을 읽을 때도 이렇게 읽어요. 그냥 책을 읽을 때. 그럼 이해가 잘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종이에는 뭐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1, 2, 3, 4 그냥 일반 책 읽을 때 그냥 책 읽을 때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거든. 그러면은 그냥 따로 내가 노트에 정리하거나 따로 포스트잇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 위에다가 정리본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내 펜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스스로 이해하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또 그럼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냐. 아니 내가 질문 문제를 풀다가 이게 뭐였지? 이해가 안 되면 돌아갈 수가 있겠지. 근데 기억에 대한 설명을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표시를 해놨으면은 훨씬 쉽겠지. 쉽고 내부 펴놓은 것만 읽으면 되겠지. 그러면 그러고 다시 보면 되겠죠. 최대한 안 돌아가는 게 좋지만 사람인지라 분명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볼 수 있게 최대한 빠르게 풀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일일이 다 정리하고 있을 시간도 없죠. 모의고사 할 때는. 그 다음에 4번 보면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중에 하나인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을 뽑히는 것은 그래서 신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나 같으면 신화에다가 동그라미를 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럼 신화니까 신화는 5번째 문단쯤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신화 5번째 문단에 있는 거랑 같이 보면 되겠지 하고 보면 돼요.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5번째 문단 거를 보면 되겠지. 5번째 문단 거에 있겠지. 만약 기억 안 나면 거기 다시 돌아가서 보면 되겠다. 거기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걸로 기원전 700년경에 쓰인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라는 게 있다. 인간을 사랑한 프로메테우스는 소를 잡은 뒤 뼈를 질 좋은 고기를 덮어서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한 것을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치고 살코기는 인간에게 주려고 했다. 이를 간파한 제우스가 더 이상 번기를 내리지 않아서 인간들이 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프로메테우스가 몰래 불을 묻혀서 인간들에게 주었다. 이에 분노해서 프로메테우스에게 벌을 내리고 판도라라는 여자를 보내가지고 재앙을 퍼뜨리게 했대요. 제우스가. 이렇듯 신통기는 제우스에 대한 프로메테우스의 기만 행위랑 인간 세계에 대한 불행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혼난 건 당연해 라는 걸 강조했대. 이거 몇 단계지만 설화의 요소, 신화, 전설, 민담에서 신화가 정당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화니까 정당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후 기원전 500년대 중반에 공연된 비극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훔친 죄로 바위에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가 관객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건 연극이라는 거야. 공연 연극. 프로메테우스의 행위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기조를 이뤘다. 이 작품에서 제우스는 자신의 미래에 예정된 파멸을 피할 방법을 예지 능력이 있는 프로메테우스로부터 알아내어서 그를 가혹하게 겁박하는 폭군, 제우스가 폭군 나쁘게 묘사가 되었고 프로메테우스는 이에 맞서서 문명을 기틀에 지어줄 이로운 신, 긍정적으로 보았대요. 책 프로메테우스에서 언급된 프로메테우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이 서로 다른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불을 주는데 인간들은 국가를 만들어서 전쟁을 벌이느라 멸망의 위기에 처했고 그러자 제우스가 인간에게 정의와 공경이라는 덕이라는 것을 부여했고 이 덕분에 국가 안에 규율이 생기고 국가 간의 전쟁이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신통기, 두 번째 문단에 연극 공연, 세 번째 책 프로타고라스 이렇게 세 개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보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단 들여쓰기에 따라 1, 2, 3으로 나눠서 보면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에서 각각 작품이 다 달라요.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작품이 신통기, 연극, 그리고 책 여기서 각각 다 다르게 묘사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국가 간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등등이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요. 신통기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를 기만하는 행위를 강조하며 제우스의 처벌을 정당한 응징으로 묘사한 것은 세계가 일정한 질서에 따라 운행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거는요, 오문단에서도 보면은 인간은 신화를 이용하여 자연이 난폭해도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운행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안도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말이죠. 2번. 신통기에서는 제우스가 지상에 번개를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폭력적인 자연과 신의 권능을 분리해서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을 경감시키려는 인간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군이라고 했는데 이건요 오문단 이것도 보시면요 오문단에 나와 있어요. 인간은 신화를 통해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섭리를 신의 권능으로 여기고 세계의 거친 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신의 권능은 뭐야?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섭리는 뭐예요? 내가 전쟁이래. 번개를 좌지우지하는 거. 내가 지상에 번개를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신의 권능을 이걸 좌지우지하는 이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요 상황이 신의 권능이다라고 보는 것이 오문단이에요. 그러면요 이 오문단 신의 권능으로 여김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요
이 지문에서 신통기는 제우스가 번개를 지배하는 권능을 지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자연과 신의 권능을 분리한 것이 아니라 신의 권능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본 거지. 이게 두 개를 구분한다고 이러는 거 아니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2번 틀렸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자연과 신의 권능을 분리해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지상의 번개를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 폭력적인 자연이 사실 신의 권능이야. 이 폭력적인 자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 오문간에서 나왔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신의 권능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 신이 그러는 거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원인이 다 신 때문이야 라고 하면은 마음의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지. 불안했었는데, 이유를 몰라서 불안했었는데 신이 그런 걸 해서 마음이 불안한 게 없어졌어 라는 게 오문간 내용이니까 요걸 그대로 정리를 하자면 요거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의 권능이야 라고 이해를 했으니까 불안이 없어진 거지. 2번 틀렸고요. 3번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 요거 연극인데 요 연극에서 요거에서 제우스를 가혹한 폭군으로 묘사한 것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건넨 행위의 긍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화의 내용을 변주한 것을 볼 수 있겠군. 이게 그 위에서의 신통기에서는 안 그랬는데 그 연극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폭군인 것으로. 그래서 요거는 오문단에 보면요, 신화가 다양하게 변주된다라고 나와요. 다양하게 변주돼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 당시에 불을 중시했으니까 불을 중시하는데 불을 주지 않는 것, 이런 게 나쁜 거다라고 본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주를 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프로타고스에서 제우스가 모든 인간에게 덕을 부여했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은 생존 기술보다 시민적 덕목을 중요시하는 문화적 선택에 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오문단 보시면요, 신화는 인간의 문화적 선택에 따라서 의미가 선택되고 변이가 일어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문화적 선택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덕을 부여했다는 내용이 있는 거지. 그 당시 문화가 제우스가 인간에게 부여한 이 덕이, 프로타고라스에서 부여한 이 덕이 프로메테우스가 건네준 요 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제우스가 인간에게 덕을 부여했다라는 내용이 당시의 문화적으로 불보다 더 중요해, 시민적인 덕목이 더 진유해 라고 본 거지. 왜냐면 이게 시기가 더해요. 여러분 앞에서 보면 기원전 700년경, 기원전 500년 중반, 기원전 400년경 해가지고 시대가 지나면서 불보다 중요한 거는 인간에게 덕이 있다는 거. 시민적으로 얼마나 도덕적인지, 덕목, 요걸 더 중요시 여기겠다는 거지. 문화적으로 다르게 선택된 거니까 내용이 추가된 거고. 5번 신통기와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에서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의 지적 능력의 우열, 서로 다른 거, 누가 더 열등하고 누가 더 괜찮은가, 요거를 상반되게 나타낸 것은 신화의 의미가 고정된 게 아니다. 고정된 게 아니라는 내용은 계속 나옵니다. 오문단에서 계속 나옵니다. 고정 불변이 아니라 신화의 의미는 전승 과정에서 변이가 많이 일어난다고. 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오고요. 네. 아이고, 근데 이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많이 못하는데, 그 5번은요 지문 읽기 전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어휘 문제는. 그래서 어휘 문제는 늘 지문 읽기 전에 미리 풀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또 차근차근 해봅시다. 숙제가 그러면 틀린 문제 우선은 고쳐오고요. 그 다음에 틀린 거 고치기랑 해법문학 큐 잠깐 볼까? 얼마나 되어 있나? 아니, 보기 문제를 죄다 틀렸네? 아니, 이럴 수 있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일부러 틀리는 사람이 없어. 선지 아니야?
나는 어쨌든 계속 나갈 거야. 그래서 멈추지 않는 백전 트럭 A. 나는 계속 나갈 거기 때문에 살려주시라고. 너는 언제까지 돼 있지? 토끼전? 토끼랑 받았어? 맞아.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 그 용왕이랑 간 일이야. 별주부자는이에요. 맞아 맞아. 우리가 인격 전까지 했네. 지금 193쪽까지 풀려 있니 포서가? 193초. 디리리리 디리리리 아니요. 맞는데 풀지 않은 것 같네. 예. 그런데 이거를 몇 쪽까지 풀어봐요. 다 쉬운 거밖에 없네. 박지원 전까지 해야겠다. 그다음에 박지원 대학교신을 나가야겠다. 거기가 몇 페이지죠? 그러면은 205쪽까지. 이게 쉬운 부분이야. 토끼전, 춘향전 이런 거. 여러분이 흔히 아는 전통적인 내용들 나와 있는 거. 근데 안 돼. 안 돼. 아이고 진도가 30까지 있어요? 아니 40까지 있는데. 안 되는데 이러면 곤란한데? 얘들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 193쪽까지는 그동안 했던 내용이야. 네. 195쪽. 195쪽? 195쪽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야. 보면은 형제 갈등 이런 내용이에요. 가정 소설이에요. 가정 소설, 첩첩 갈등 이런 가정 소설이라서 195쪽까지는 풀고 틀린 거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는 것까지 하고요. 195쪽까지는 그 이후로 내가 진도를 나가야 돼. 개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한테 꼭 말해줘. 판소리계 소설 해야 된다고. 판소리. 판소리계 소설 꼭 해야 돼서 요거 진도를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기록스. 그 다음에 이거는요 그냥 쭉 푸세요. 어차피 너네 문제 또 줄 거거든 내가. 너희 프린스물로 주잖아.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그냥 쭉쭉쭉 푸세요. 어차피 이거 최대한 많이 풀어야 돼. 최대한 많이 풀고 많은 시를 많이 접하는 게 이번 전형의 목표였기 때문에 고전 문학 많이 접하는 게 그냥 다 푸세요. 이번 시간은 최대한 많이. 그럼 나 하루에 숙제를 얼마 내야지? 최대한 많이 하루에 하세요. 국어 한 3시간씩 하면 되지 않을까? 에이 그 정도까지는. 그 요거는 정도까지인가? 그냥 진짜 자율적으로 할게. 고전 시간은 그냥 최대한 많이 해오는 걸로 하고 뒤에 거는 다만 정해 놓을게요. 네. 95쪽까지. 95쪽까지. 그럼 오늘 진도를 나갔어야 했는데 이유가 없는데 네. 그리고 효인이는 프린트물 어떡할까? 야 어떡하냐? 동훈이가 프린트물 어떡해? 도망가 가가가가. 그래서 너네 고전문학 프린트물 네. 하나씩 줄 거거든? 네. 오늘? 그거 해오면 되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은 고쳐만 오세요. 더 풀지는 마세요. 어차피 진도 그만큼 못 나가는데 괜히 까먹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나눠줄 건데 네. 효민이는 지금 몇 등 나왔어? 몇 점 나왔어? 네. 몇 점 나왔어? 화장으로 하면은 86점, 엄매로 하면 85점. 85점, 86점? 몇 등급이에요 그러면? 그거 안 봐봤어요. 3번 풀어서 80점 되면 좀 그럼? 그건 벌써 80점. 호성이는? 계산해보세요. 이거 50점 나도 왜 기억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우리가 이미 2023년, 2022년, 2021년 근데 2010
10년대 거 안 풀었던 것 같아요. 그치? 네. 내가 2019년 거부터 그럼 줄게. 그냥 6월 거를 해버릴까? 그 6월이 확 어려워지네. 한가운 거라서. 3월에서 6월이 확 차이가 많이 나거든. 일단 3월부터 하시죠. 워밍업. 아니면 아예 그냥 사설모임에서 해볼까? 그거 더러운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 쌤, 그냥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차피 이따가 다시 오죠? 맞아요. 지금은 자유롭게 있으시고요. 제가 해서 여기다 놓을게요. 네. 여러분 이름 써놓고 해놔주세요.